안녕하세요. 자연어 처리 바이블 챕터 18 단어 임베딩이라는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 DTI 랩의 석사과정 이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어 임베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임베딩의 기본 개념이 되는 분포 가설과 언어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고, 워드2벡과 엘모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모델들의 이전, 이후의 단어 임베딩 모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한국어 단어 임베딩과 입력의 최소 단위, 그리고 최근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이번 스터디 자료를 구성을 했습니다. 출처는 앞에 보시는 자연어 처리 바이블 책을 이용해서 이 스터디 자료를 제작했고, 앞에 보시는 참고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선 챕터들에서는 어떤 딥러닝 모델은 숫자 입력을 받아서 숫자 출력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어 처리 시스템에서는 입력을 문자열로 받고 출력을 문자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자열을 숫자로, 그리고 숫자를 다시 문자열로 변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임베딩은 바로 이 방법에 대해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단어 임베딩이란 문자를 숫자들의 배열인 벡터로 바꾸는 방법들을 의미하고, 이러한 방법들로 만들어진 단어 벡터를 가리키는 용어로 함께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이 원활 인코딩을 통한 벡터화입니다. 이 원활 인코딩은 각각의 단어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를 해서 등장 빈도순으로 수녀를 부여하고 이 수녀를 다시 벡터로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 단어와 동일한 크기의 벡터 값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의 순열에 해당하는 위치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채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DTI 랩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라는 뜻의 문장에 대해 각각의 단어가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고 각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만 1, 나머지는 모두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이 벡터의 차원은 전체 그 단어의 개수인데요. 여기서 이 m은 9차원인 벡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단어 딕셔너리가 증가를 해서 이 m에 대한 개수가 매우 많아지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연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0으로 표현되는 스파스한 벡터가 되어서 우리가 선형대수학에서 배운 벡터의 연산이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있고, 유사한 정도를 표현하기 어렵고, 또한 추가적으로는 불필요한 공간 낭비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m개의 차원보다 훨씬 더 작은 D차원의 단어 벡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들이 바로 이 단어 임베딩 방법론들입니다. 어떤 워드2벡부터 최신 기술인 엘모, 버트, 그리고 알버트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임베딩 방법론들은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비지도 학습 방법을 이용해서 단어 벡터 값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사전 학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량의 원식 코퍼스에서 인간의 노동력 투입이 불필요한 비지도 학습 방법들을 결합을 해서 다양한 자연어 처리 시스템에서 범용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어 벡터를 만드는 게 우리가 배울 이번 챕터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전 학습된 단어 임베딩이 자연어 처리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벡터 공간에서 임베딩된 단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 1.2처럼 왕에 해당되는 벡터에서 남자에 해당되는 벡터 값을 빼고 이 벡터 값에서 또다시 여자에 해당하는 벡터를 더하면 여왕에 대한 벡터와 거의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 개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학적인 지식들이 담겨있는 임베딩 기술 내에서 거리나 길이 혹은 각도 등 다양한 특성들로 표현된 벡터 공간 내의 단어들을 어떻게 도출해내는지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 단어 벡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의 밑바탕이 되는 이론은 바로 이 분포 가설입니다. 이는 문맥이 유사한 단어들은 의미적인 유사성을 지닐 것이다 라는 가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 열린 A가 맛있게 익었다. 그리고 나무에서 딴 B를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C가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라는 문장이 3개가 주어졌을 때 A와 B는 이 나무에 열린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C는 A와 B와는 그 특성이 매우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어적인 특성을 이용한 학습 방법을 언어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이 언어 모델링은 이전에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으로 어떤 검색 엔진의 자동 완성 기능이나 키보드의 추천 기능 등에서 이 언어 모델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문맥을 이용해서 주변 단어들을 예측하는 방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과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 방법 등이 우수한 단어 임베딩의 사전학습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문장 단위로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을 통해 문장 벡터를 학습하는 등 더 다양한 곳에서 이 분포 가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임베딩 모델의 발전 흐름을 살펴보고 주요한 모델 방법론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워드2백처럼 단어 그 자체를 임베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저차원 공간에 매핑을 한다라는 점에서 임베딩의 맥락을 가진 방법론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점을 유의하시고 이 책에서는 자세한 학습 과정보다는 개념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목적 함수나 최적화 혹은 모델 평가 등 조금 더 딥한 부분을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찾아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먼저 가장 초창기에는 전문가에 의해 고안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 직접 설계된 특징들을 추출하는 핸드크래프티드 피처가 주요한 방법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동 생성된 문맥 피처를 사용하는 레이턴트 시멘틱 어널리시스인 LSA 그리고 LSI 등의 모델들이 정보 검색의 맥락에서 개발되었고 그 이후에는 문맥 표현을 사용하는 인공신경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에서 이 SOM이라는 모델과 SRN이라는 모델 등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개발된 모델들은 이런 초창기 모델들을 개선을 해서 LSA 혹은 PLSA 또는 이 레이턴트 디리클레 어로케이션 LDA와 같은 방법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SVD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SVD, 특이값 분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D와 M으로 이루어진 입력 A 매트릭스를 직교행렬 U와 시그마 그리고 직사각 대각행렬이라는 V라는 단일 매트릭스들의 곱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매트릭스는 이 A에 대해서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분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고 정방행렬이든 아니든 적용할 수 있어서 우리는 선형 대수학의 기본 개념이 되는 내용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부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방법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LSA 모델입니다. 이 LSA 모델은 단어 수준과 문장 수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단어 수준 임베딩에서 LSA 방법론들은
워드 다큐먼트 행렬이나 TF-IDF 행렬, 그리고 워드 컨텍스트 행렬 또는 PMI 행렬에 대해서 SVD로 차원 축소를 시행을 하고 여기에서 단어에 해당되는 벡터들을 취해 인베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 문장 수준에서는 LSA 방법론을 통해 얻게 된 이 LSA 방법론을 통해 다시 말해서 이 SVD를 통해서 축소된 행렬에서 문서에 대응하는 벡터를 취함으로써 문서 인베딩을 만드는 방법론입니다. 또한 이 LDA 방법론은 토픽별 단어의 분포 또는 문서별 토픽의 분포를 모두 추정해내는 모델인데 주어진 모델에 대해서 각 문서에 어떤 토픽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률 모형입니다. 이 코퍼스 이면에 잠재된 토픽을 추출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최근에 흔히 토픽 모델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서를 토픽 확률 분포로 나타내서 각각을 벡터화한다 라는 점에서 이 LDA를 인베딩 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 3.2에서 각 색깔별로 토픽에 따른 단어가 등장할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서를 보면 노란색 토픽에 해당되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위 문서의 메인 주제는 노란색 토픽인 유전자 관련 토픽일 가능성이 클 겁니다. 이렇게 문서의 토픽 비중 또한 LDA의 산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토픽의 워드 분포와 문서의 토픽 분포의 결합 확률이 커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는 의미로 토픽의 워드 분포, 그리고 문서의 토픽 분포를 추정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한다는 것이 이 LDA 모델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솜은 차원 축소와 군집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법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2차원 혹은 3차원의 저차원 격자에 고차원의 데이터들이 이 격자에 대응하도록 군집을 도출해내는 기법입니다. 처음으로는 이 격자를 생성하고 학습 데이터와 같은 크기의 차원의 벡터를 할당한 이후에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가장 가까운 격자 위의 마디를 찾는 과정을 바탕으로 학습됩니다. 다만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 하나의 마디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데이터들까지 학습하기 때문에 우리는 컴피티티브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는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그라디언트가 발생하면 히든 레이터의 모든 값에 영향을 주지만 이 솜 모델은 하나의 데이터와 가까운 격자 위의 마디, 그리고 그 이웃들까지 그라디언트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컴피티티브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SRN은 신경망 모델의 조상으로 불리는 모델로 엘만 네트워크라고도 불립니다. 이 모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은닉층과 은닉층의 출력을 저장하는 컨텍스트층이 존재하고 일반적인 RNN 구조처럼 컨텍스트층은 T-1 시점에 은닉축 출력을 저장을 해서 T에서의 은닉층 입력에 포함하기 위해서 이용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어 인베딩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벤지오의 2003년 연구 모델인 뉴럴 랭귀지 모델입니다. 이는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언어 모델을 구성을 하고 이를 학습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확률론적인 신경망 언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N그램 방식을 사용을 해서 단어를 추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타겟 단어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전인 n-1개의 단어 벡터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 3.5는 이런 모델의 구조를 이미지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단순한 학습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량이 매우 적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인베딩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워드2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드2백은 크게 CBOW와 스키그램으로 학습 종류를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12호W와 스키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예시의 문장으로 우리는 윤동주 시인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라는 문장에 대해서 각각의 방법들을 적용을 해보면 이 12호W 모델은 아래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을 예상하는 과정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또한 이 스킵그램은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예상하는 과정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이 12호W 모델은 주변의 단어, 컨텍스트, 주변 단어를 보고 타겟 단어를 예측하게 되고 스킵그램은 타겟 단어를 보고 주변 단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받아서 단어를 예측하게 되는 이 모델이 조금 더 성능이 좋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스킵그램이 역전파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학습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 3.6은 이 학습에 대한 과정을 도식화한 이미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는 그림에서 역전파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12호W는 타겟 단어 WT의 학습 정보를 주변 단어 4개가 모두 나누어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킵그램은 타겟 단어 WT가 주변 단어 4개의 학습 정보를 받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스킵그램이 성능이 더 좋지만 하나의 타겟 단어를 학습하는데 4개 단어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2개의 방법 모두 확률적으로 더 먼 거리들을 선택함으로써 넓은 범위의 문맥을 단어 벡터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벡터에 어떠한 숫자를 넣어야 주위 단어들을 잘 예측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브와 패스트 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로브는 워드2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안된 방법론인데요. 워드2백은 저차원의 벡터 공간에 임베딩된 단어 벡터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을 할 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자가 지정한 윈도우, 다시 말해서 주변 단어를 몇 개를 볼 거냐에 대한 지정된 윈도우 값을 바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뭉치 전체의 코어커런스 정보는 반영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브를 개발한 연구팀은 임베딩된 2 단어 벡터의 내적이 말뭉치 전체에서의 동시 확률 로그 값이 되도록 목적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베딩된 단어 벡터 간의 유사도 측정을 수월하게 하면서도 말뭉치 전체 통계 정보를 좀 더 잘 반영해보자 라는 게 글로브가 지향하는 핵심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첨부를 했는데 그림 3.7을 보시면 이 아이스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솔리드가 등장할 확률은 스팀이 주어졌을 때 솔리드가 나타날 확률보다 높습니다. 단단한 이라는 뜻을 가진 솔리드는 스팀이라는 것보다 아이스와 훨씬 더 관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한 결과이고 만약에 솔리드 아이스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 확률값 아이스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솔리드가 나올 확률에서 이 스팀이 주어졌을 때 솔리드가 나올 확률을 나눠주면 1보다 훨씬 큰 값인 8.9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은 특정 단어 K가 주어졌을 때 임베딩된 2 단어 벡터의 내적이 2 단어의 동시 등장 확률 간의 비율이 되게끔 임베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솔리드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아이스와 스팀 벡터 사이의 내적 값이 8.9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 이들의 목표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스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아이스와 스팀은 0.0085가 되게끔 합니다. 근데 이 말뭉치 전체를 학습시키다 보면 아이스나 스팀이 K가 될 수도 있고 솔리드, 게스, 워터, 패션 역시 앞에 보시는 표 기준에 아이스나 스팀 자리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 간의 상호 간의 비율 정보를 말뭉치 전체를 놓고 한꺼번에 반영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단어 인베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이 연구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식을 정의를 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임의의 함수 f를 찾고자 하는 것이고, 이 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f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f에 넣으면 8.9를 반환할 수 있는 f 값을 찾는 것이 이 목적 함수의 풀이입니다. 패스트 텍스트는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모델로 각 단어가 한국어의 형태소처럼 더 작은 단위로 나눠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단어 인베딩 기법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였다, 공부한, 공부했던, 공부할 등의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이 공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 단어를 여러 개의 N그램 집합으로 분리한 후에 각각의 N그램에 대해 한 벡터를 학습하는 것이 이 패스트 텍스트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만약에 2g이라는 만약에 공부하였다라는 것을 N을 2로 설정을 해서 나누면 공백, 그리고 공부, 부하, 하여, 였다, 다 공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학습 방법은 워드2벡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단어 인베딩과 관련된 모델들은 다이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진짜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것이 있고, 맛있는 사과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이 사과라는 단어가 어떤 문맥에 들어가는지, 어떤 문장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모델들은 이 다이어를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모두 동일한 하나의 벡터 값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어 처리가 안 되는 것처럼 단어 단위 인베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다른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문장 혹은 그 이상의 입력을 단위로 인베딩을 수행하게 되었고,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이 바로 이 문장 혹은 그 이상의 수준에서 인베딩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로 단어 혹은 전체 입력에 대한 벡터를 만들어내는 모델들입니다. 이런 반복들 중에서 처음으로 성공을 거둔 것이 바로 이 엘모 모델입니다. 2018년에 피터스의 논문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고, 저자는 논문에서 좋은 단어 표현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의 구조, 신텍스한 특성과 의미적, 시멘틱한 특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표현이 좋은 단어 표현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언어학적으로 문맥에 맞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좋은 단어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장을 정방향으로 예측하는 언어 모델과 역방향으로 예측하는 언어 모델을 각각 학습을 시켜서 각각의 모델에서 얻은 벡터를 합치는 방법을 엘모 모델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입력을 단어 단위로 하지 않고 문자 단위로 CNN을 적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할 때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에 대해서도 인베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엘모는 이후에 다룰 문장 단위 인베딩 방법론들과는 다르게 단어 벡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엘모는 엘모를 통해서 단어 벡터들을 얻고 그 이후에는 기존의 단어 단위 인베딩과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어 벡터를 만드는 것까지가 이 엘모의 역할이고, 실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엘모 결과를 입력으로 받은 모델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끝난 엘모 임베딩 모델은 자연어 처리 시스템이 학습될 때에는 학습에서 제외되고 그 값도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GPT나 버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임베딩 모델을 최대한 재활용해서 사실상 임베딩 모델이 자연어 처리 시스템이 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버트 모델입니다. 이 버트는 구글이 201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로, 엘모와는 다르게 단일 모델로 양방향 의존성을 모두 학습한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으로 나뉘게 되는데, 각각은 프리트레이닝은 자연어 처리 시스템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비지도 학습을 통해 대부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학습이 진행되고, 파인 튜닝은 학습이 완료된 버트 모델에 최소한의 파라미터만을 추가를 해서 지도 학습을 할 때 이 파라미터를 포함한 전체 버트 모델을 추가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는 이 버트의 프리트레이닝의 방법인 이 MLM과 NSP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언어 모델 학습 방법을 변형을 해서 이 MLM 모델은 입력의 일부 단어를 가리거나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해서 이에 대해 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라는 문장이 주어졌을 때, 서울은 물음표 수도이다, 서울은 사과 수도이다 를 입력으로 주고 이로부터 원래의 문장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는 학습 시에 두 개의 문장을 입력으로 주고 두 문장이 연속된 문장인지를 판단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서 문장 단위의 의미 파악도 가능하도록 하는 이 Next Sentence Prediction (NSP라는)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또한 단일 모델로 양방향 의존성을 학습시키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단어들을 무작위 순서로 예측하는 방법, Permutation Language Modeling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엑셀넷을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학습 방법에서는 우선 입력 문장들을 무작위로 섞습니다. 이렇게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라는 원본 문장을 대한민국의 서울은 수도이다 이렇게 무작위로 섞고, 이에 대한 정방향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합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은 수도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단어를 예측하더라도 단어가 섞이는 순서에 따라서 주어지는 문맥이 달라지고, 이 문맥에는 원래 순서대로라면 뒤에 등장할 단어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바탕으로 버트 모델은 학습을 했고, 추가적으로 엑셀넷이라는 모델은 버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가 문맥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점을 도입을 해서 버트보다 뛰어난 성능을 구현한 모델입니다. 또한 우리는 버트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버트에 입력되는 벡터는 세 가지 임베딩 벡터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3만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사전으로부터 가져온 단어 토큰 임베딩 벡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SEP라는 것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센텐스인지 뒤에 있는 센텐스인지를 구분하는 세그먼트 임베딩 벡터이고,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토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표시하는 위치 임베딩, 포지셔널 임베딩이
벡터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벡터를 모두 더한 벡터를 벡터 안으로 넣어서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이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입력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임베딩을 비롯한 자연어 처리 시스템들은 처리 가능한 입력의 종류에 비례해서 모델의 복잡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각 입력의 종류마다 파라미터를 할당해야 되고 이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비례해서 모델 복잡도가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자 단위를 처리하는 모델은 각 언어의 문자 수에 해당하는 입력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어떤 어절 단위의 문자 단위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존재하는 모든 어절에 대한 입력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자연어 처리 시스템의 입력 단위가 되는 것을 우리는 토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자연어 처리 시스템의 입력의 최소 단위를 선택하는 건 각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토큰들의 집합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 수가 줄어든다는 건 한 어절을 표현하는데 더 많은 토큰이 필요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자연어 처리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하나의 어절을 토큰으로 사용을 하면 나는 자연어 처리를 좋아한다 라는 3개의 토큰으로 문장 표현이 가능하지만 한 음절을 토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큰의 수가 나는 자연어 처리를 어쩌고 저쩌고 라는 총 14개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큰의 수가 증가하면 성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능과 모델의 복잡도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토큰 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영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는 BPE 같은 통계 기반의 토큰화 기법인데 이 버트가 기법을 이 BTE 방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BTE는 문자 단위에서 출발을 해서 학습 말뭉치에서 등장 빈도가 높은 ng을 하나의 토큰으로 묶는 방법을 통해서 자동으로 토큰화 방법을 학습을 합니다. 이는 최소 문자 단위에서 최대 어절 혹은 그 이상의 단위까지의 토큰 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어절의 수가 적기 때문에 어절 단위의 처리도 큰 문제가 없이 가능하지만 한국어는 교차어에 속하기 때문에 단어의 중심이 되는 형태소에 접두사와 접미사를 비롯한 다른 형태소들이 덧붙여 있어서 단어가 구성이 됩니다. 반대로 대다수의 단어 임베딩 연구가 가장 앞서 시도되는 언어인 영어에서는 분석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의 구절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형태소들의 조합에 따라 생성될 수 있는 어절의 수가 영어 같은 분석적인 언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절 단위의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어는 자연어 처리의 첫 단계로 형태소 분석을 통해 어절을 형태소 단위로 분해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태소 분석은 언어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은 조금 어렵고 지도 학습을 위한 말뭉치가 요구됩니다. 또한 형태소 분석의 결과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오류가 하위 시스템들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류 전파 문제가 발생할 여지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소 분석의 결과는 언어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통계 기반의 방식인 우리 BP 방식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한국어 처리 시스템은 대부분 형태소 분석된 결과를 입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호환성을 위해서 형태소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런 장단점이나 최종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연어 처리 태스크의 특성에 따라서 토큰 선택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워드2백이 단어 인베딩에 뛰어난 가능성을 보이면서 수많은 후속 연구들을 낳았듯이 엘모와 버트가 보여준 가능성에 힘입어서 최근에도 수많은 문장 단위 인베딩 모델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서 엿볼 수 있는 최신 연구 동향을 요약하면 더 큰 모델로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성능이 향상된다.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를 반복하는 순환 형식의 모델들의 경우 파라미터 수는 적지만 그만큼 더 많은 계산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은 비슷한 수준이거나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최근 공개된 텍스트 트랜스포머라는 T5 모델은 학습 데이터가 수백 기가바이트 이를 정도로 데이터 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학습이 더욱 잘 되도록 해주는 새로운 비지도 학습 방법론들도 개발되고 있지만 앞에 두 가지 요소보다는 훨씬 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인베딩 기술을 공개할 때 사전에 학습된 모델도 함께 공개돼서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요구되는 사전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손쉽게 최신 성능의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만 대부분 영어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국어 같은 다른 언어들에서는 새롭게 사전학습을 진행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도메인에 맞춰서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 사전학습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최근 연구 동향을 알아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